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군인 5명을 살해했다는 방송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러시아의 구실이라고 반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이라면 푸틴과 회담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이 0%인 건 아니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 평화 질서 유지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독재 지배가 실현되는 전환점으로 봅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영광과 오욕을 뒤로한 채 폐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무난한 성적을 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칙을 보였으며 여자 선수로는 처음 하프파이프 부분 2번째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선수는 자신의 영광은 부모와 공동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오미크론 병원 입원율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2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합니다. 여왕도 감염된 영국은 유럽에서 처음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려던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코비드-19 규제가 풀어지면서 헐리우드 영화계는 미국 영화의 중국 수출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일값 인상을 크게 우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몇 시간 아니라도 며칠 아니라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어느 시점이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스카이 뉴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침공 명령도 내렸다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 2마일까지 러시아 탱크가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백악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프랑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2시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것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고 푸틴과 바이든이 직접 그 회담을 해라 하는 것을 성사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 침공하기 전이라면은 푸틴을 만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회담을 할 그런 기본적인 것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새벽에 제가 출근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한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러시아 대변인은 아직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칙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필요하다면 만나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뭐 스케줄을 잡는다던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5명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그것도 뭐 탱크를 대동하고 넘어서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거짓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당했다 하는 구실을 붙여야지 되기 때문에 붙인 그 같은 핑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끝난 금요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결심을 했다라고 기정사실로 두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어쨌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45년 이후에 유럽 땅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군사 충돌이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푸틴이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뮌헨에서 안보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푸틴은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점 딱 찍었다. period. 최종 결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이제 그 여러 국무장관이라든가 앤토니 블링켄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탱크가 굴러가기 전까지는 외교로 막아볼 작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제안을 해서 미국의 그 국무장관과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지금 전쟁이라는 호전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이너서클이 아닙니다. 푸틴의 그 이너서클에서는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무장관의 이 같은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뭐 크게 보면은 잠시 뒤에 오늘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이 다른가 지난 80년을 따지고 볼 때 세계 공통적으로 그 점을 지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푸틴과 함께 과거에 구소련의 영광을 누린 4명, 뭐 국방장관, 국가안보국장,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정보국장, 뭐 이런 사람들, 푸틴까지 5명이 그 당시의 영광,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전부 뭐 나이가 60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그 91년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찾아오겠다는 러시아인들에게 향수를 심어주고, 본인들도 그 과거의 영광 향수가 있다는 거죠.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따라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와의 회담이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그 2군데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쪽 지역이 러시아 사람도 많고 친러시아 성향인데, 그곳을 이제 그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을 아마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것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분리자들이 열심히 우크라이나에서 분리하겠다 하고 싸우는데 휴전을 하면서 대신에 여기를 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하라라고 그 미스크 협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이걸 걱정합니다. 외교적인 거 물론 한쪽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아주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해서 급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리고 나면 본인들도 굉장히 피해가 많으니까 뭐 어느 정도 조금씩 조여들 것인가, 거기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전부 플러스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마지막 가능성까지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슨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먼저 어떤 선제 제재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선제 제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외교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러시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뜻이 없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은 늘 반대였고, 교란 작전이 아니라면 침공을 준비하는 러시아군의 그 활동 반경과 선전선동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계속 또 친러시아 그쪽 지역이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군으로부터 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뭐 여러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그 방송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군했다고 말할 때보다도 훨씬 더 병력이 증강이 됐고,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크라이나 북쪽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주말에 탄도미사일 훈련도 함께 받고 합동군사훈련 끝났지만 계속
그 러시아군을 몇만 명이나 그곳에 주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시점이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많은 그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뉴욕타임즈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지난 80년 사이 치러진 다른 전쟁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독재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지역적인 지배. 최종 목표는 이제 러시아 땅을 확장을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점점 전진하겠다 하는 이런 건데, 그게 합병을 통해서건 아니면 꼭두각시 정부를 통해서건, 꼭두각시 정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완전히 총력전을 펼쳐서 기습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이제 그 러시아의 공격일 때의 결과를 말하는 거겠죠. 구소련이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와 좀 비슷한데, 그리고 뭐 그 이전에 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도 그랬고 그보다 더 10년 전인 뭐 헝가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을 일단 집어넣어 놓고 합병을 하는 식이 됐던 군사력으로 됐던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안 그랬어? 파나마? 1980년대에? 그 전에 뭐 베트남 때는 어땠어? 뭐 선출된 대통령도 과테말라도 물러나게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잖아. CIA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다른 나라 그 파워풀한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우리 땅을 넓히기 위해서 멕시코를 쳐들어간다던가 캐나다를 쳐들어간다던가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주변 나라를 포섭해서 그 나라를, 멕시코를 붕괴시키려고 하거나 캐나다를 붕괴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독재자들에 대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지원하지 않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이런 것을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조약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2차 대전 끝난 뒤에는 1940년대 이후에는 그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뭐 팍스가 라틴어로 평화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바꾸면 뭐 아메리카 팍스가 되겠는데, 그런 형태로 다른 나라들과 룰을 만들고 조약을 만들어서 나토라든가 유엔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끈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 미국 같은 강대국은. 그래서 그 평화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 조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인간 수명도 군사 분쟁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내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80년 동안 없었던 일로서 군화 신고 들어가서 이웃을 잡아먹는 건데, 이건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났다고 보고 유럽 연합이나 동맹국이 약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약해졌죠. 지난 4년 동안도 그랬고 그 전에도 부의 불균 등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약해졌다는 것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푸틴은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겁니다. 푸틴, 중국, 무슨 베네수엘라, 또 뭐 이란 같은 나라, 이렇게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서로 친구로 맺으면서 이제 그 조약이라든가 세계적인 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자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면 why not? 중국도 대만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군사력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돈을 주고 무기를 주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러시아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뭐 육해공군을 컴바인해서 하는 그 공격이라든가 하는 데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당할 수가 없죠. 미군이나 영국군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푸틴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갖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군사력에 의해 주변 나라를 삼킬 수 있는 독재자들에게 너무너무 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어떻게 야금야금 그 아주 험한 꼴, 흉한 꼴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성공하고 나면은 뭐 중국도 하고 어느 나라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군사력을 들어가서 땅을 넓히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불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 불황뿐만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하네요. 제일 처음에 레리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Democratic Recession이라고 하는데, 정치학자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은 민주주의가 약해진다고 굉장히 경고를 했죠. 그것을 민주주의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적인 것을 점검을 하는 이 프리덤 하우스는 2006년부터 민주주의가 많이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고 나면 민주주의 그 불황은 새로운 길로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국민이 4천만 명 이상인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지만 2019년도에 73%의 최종 집계 결과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는가? 그 전에 대통령이 친러시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친러시아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러시아로.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화가 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고 91년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또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거기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운다는 게 러시아의 검은 마음이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2001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 그 독립하고 10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쪽 아직도 그리워 하는 사람도 50%는 됐는데, 지금은 러시아 전체적인 인구 가운데 한 10% 정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오른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 이제 크게 두 군데 쓰일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합치면 전부 세 군데 400만 명 정도, 10%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럼 과거에 여러 가지 지금도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있고 문화적인 거, 혈연적인 것으로 얽혔다고 하더라도 지금 90%의 국민이 우리는 러시아가 싫어, 민주주의를 따라가겠어, 유럽 쪽으로 따라가겠어, 미국 쪽으로 따라가겠어 하면 그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고 반 이상이 나토 가입도 지지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그렇지만 푸틴과 몇몇 국방장관, 무슨 뭐 정보국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야. 민주주의가 저렇게 약해지고 있잖아. 힘이 빠진다고 보면서 봐, 시진핑을 봐, 얼마나 강하게 나가고 있어, 시진핑과 주변 인물을 봐 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불균등한 문제를 겪는다는 것도 알고, 정치 분열도 알고, 미국 내부의 문화 충돌도 알고, 주요 정당이 약하다는 것도 알고, 무슨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대한 사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계속 약해지고 있으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중도가 무척 허술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고, 제재해도 물론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뭐 제재하면 이참에 우리가 내부 뭐 시스템 같은 것을, 경제적인 재정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농업 이런 분야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그게 다 본인들의 이권 사업이거든요. KGB 출신 뭐 드미트리 메드베도프 전 그 총리가 푸틴의 꼭두각시였는데 꼭두각시로 대통령을 몇 년 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농림부 장관이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부분적으로 국민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의 재산은 더 불어나,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운다는 그 아주 거창한 꿈을 꾸면서, 물론 민주주의가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 지금으로서는 전쟁을 정말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
뭐 만나던 통화를 하던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미국은 그 결심을 푸틴이 했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푸틴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게 될 이득. 아 근데 말이야 우크라이나 저항 세력과 미국과 유럽이 지금 단합한 걸 보면 우리에게도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계산을 이렇게 다시 한다면 뭐 침공하지 않는다던가 침공하는 그 강도를 약하게 한다던가 이런 그런 것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게 외교적으로는 뭐 그분은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많은 그냥 그 다음 일은 다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리처드 닉슨이 제일 두려워했었던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는 것, 러시아와 중국이 친해지면서 그 분야로 모든 일이 가는 것.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어떠한 이념을 좋아할 수도 있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분리한다. 뭐 자본주의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렇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공산주의는 정적을 마구 잡아다가 독살하고 뭐 고문하고 가두고 가택연금하고 민주주의도 많은 그 잡음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손을 잡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리처드 닉슨이 고민을 하던 그런 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내부에서도 굉장히 시위가 많고 우리 절대로 나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계 그 미국인들이 주말에 시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의 국가들도 미국과 단단하게 뭉쳐 있고 이 기회에 푸틴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조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유럽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니까 원치 않고 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있고 해서 영국은 뭐 정보라든가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울 수 있고 독일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서로죠. 러시아와 에너지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프랑스는 이제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메인 코스는 미국인 겁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푸틴도 이런 세 나라와 협상 조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겁니다. 결국은 겨냥하는 것은 미국이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지금으로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새로운 질서를 그 본인이 대장이 되는 그런 질서를 시진핑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다는 게 미국과 모든 서방 세계의 전문가들이 결론 내리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 되겠네요. 폐막했는데 많은 것을 남기기도 했고 뭐 한 번은 동계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이 처음에 시작했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중간 부분쯤 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많이 나오면서 가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외교적으로 우이그르족 소수인종을 학대하고 한다고 해서 보이콧을 했는데 그 중국의 인권 유린 같은 것이 많이 부각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4위 그러나 3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그 도핑 스캔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러시아의
15살 그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의 개인적인 그 메달도 그렇고 그 선수가 참여를 한 러시아 그 팀, 그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못 나가지만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금메달을 미국이 갖게 되기 때문에 메달 수가 달라지고 또 중국보다 미국이 은메달이 많습니다. 동메달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 3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국 4위, 한국도 14위. 이번에 뭐 한국은 워낙에 동계올림픽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목표를 이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핑 스캔들에 정말 많은 것들이 끝에는 가려졌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도핑을 막아야지 된다. 미래의 어떤 그 스포츠 운동,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미 생겼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그 우크라이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참 중국스럽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페이크 그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를 수천 개를 만들어서 그 중국의 올림픽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진과 아주 그 따뜻한 모습들, 훈훈한 스토리 뭐 그런 것 자체는 좋지만 그런데 그 문제는 제일 그 중심부에 있는 거 가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와 전문가들이 쭉 그 캐냈더니 그런 게 나오고 뭐 어떤 것은 어카운트가 이제 겨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몇 명 없고 몇십 명 없고 그 사이에서 정말 뭐 모든 게 다 잘 됐어. 음식 같은 것도 불만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죠. 모든 것을 편집을 해서 그 당이 원하는 집권자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를 그 만드는 것 아주 너무너무 잘 진행됐다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잘 진행된 부분도 있겠죠.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이스를 누군가가 이제 스케이터가 막 그 연기와 그 여러 가지 기교를 그 진심을 담아서 펼치고 나간 그 무대를 쫙 청소를 해놓는다던가 그런 것 있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 또 만화로 누군가는 미국이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이런 형태로 중국은 그러니까 공작 그 스포츠 정치를 해왔다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국이 처음에 그 개막식에서의 한복 문제와 또 중간에 한국 선수들이 뭐 결격당하고 다시 메달 따고 했지만 그런 한국과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매체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그 보도가 조금 뒤늦었어요. 주말에서야 그 내용들을 쭉 그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그 불공정한 객체로 본다는 거죠. 세계 무대에서. 그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국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반감을 갖는 것과 한국에서 올림픽도 쭉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 불공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홍콩 시위를 보면서 이런 내용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으로 적어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친선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중국의 커멘테이터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막 반격하고 뭐 한국은 중국의 문화에 감사해야지 된다던가 뭐 이런 말도 했는가 보죠. 뭐 도둑나라다 한복을 뭐 청삼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인도 인간인가 이런 내용들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뭐 중국의 여러 가지 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학생이 부산에서 공격당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중국 올림픽과 관련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깨끗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인식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로이 김 선수 좀 긍정적인 것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클로이 김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도 그 메달이 기쁘지 않고 정말 인종차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그런 경우를 많이 거쳤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이 클로이 김 선수가
인스타일이라는 잡지와 인터뷰한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뭐 거의 이 여자 선수 가운데서 그 하프파이프 그 분야에서 금메달을 2번 평창 때 지금 그때는 17살 지금은 21살 받은 것은 이 클로이 김 선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대표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인스타일이라는 잡지는 스타일 잡지입니다. 인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미용에 관한 것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할 당시 며칠 전이었어요. 나 이거 2번이나 이 금메달을 받았다는 게 아직 실감이 좀 잘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침착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인터뷰하는 내내 강조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로 클로이 김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본인이 거기까지 가는데 본인의 드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부모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적어도 나는 알기라도 하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늘 노력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이 나의 엄마와 아빠가 my world, 나의 세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성취하면 내가 성취한 모든 건 엄마 아빠가 해내신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클로이 김이 미국의 잡지 인스타일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록터 앤 갬블 광고를 봤는데 그 Always There라는 광고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다 그런 자료 화면이 있더군요. 아버지도 젊었고 클로이 김도 아주 어렸을 때 뭐 이런 것 다른 것과 이렇게 곁들여서 막 스키장에서 어디서 막 아버지와 뭐 딸이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것도 있고 늘 같이 always there 하면서 프록터 앤 갬블이 뭐 많은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클로이 김을 그 모델로 해서 한 것이 부모님에 대해서 헌정하는 거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가르쳐 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경기를 아시아에서 했잖아요. 한국은 아니었지만 물론 여기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이민으로 오셨으니까요. 한국은 아니었지만 아시아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시아 소녀들이 나를 보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꿈을 줄 수 있구나. 같이 그 같은 그 스케이트 무대에서 아이스 그 무대에서 클로이 김을 꿈꾸면서 스케이트가 아니라 아이스보드 그 눈 위에서 클로이 김을 꿈꾸면서 일하고 바라보는 그런 그 에이시안들의 눈빛이 있죠. 그걸 볼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무 해피하다고 그때는 해피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본인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스타일이라는 잡지이기 때문에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던데 이번에 보니까 앞머리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는 양쪽으로 이렇게 뽑는 것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한 가닥 뽑고 이렇게 한 가닥 양쪽으로 이렇게 무슨 스타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 스타일도 그 스타일 난 이름이 싫어. 뭐 뷰티자를 앞에 붙였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 모양이 예뻐 보인다고 하고 아이 메이크업이 좀 그 또렷한 편이잖아요. 이 뭐죠? 이거 속눈썹 붙이는 거 그리고도 마스카라를 하는데 마스카라가 그 마스카라를 하고 그만큼 클로이 김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이라인도 이렇게 그리는데 그 아이라인은 뭐 워터프루프는 아닌데 워터프루프처럼 뭐 잘 그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거. 밤에 이 아이스 이런 데서 막 일하고 하니까 눈발 맞고 피부가 건조한데 피부는요 크림을 깜짝 놀랐습니다. 돈도 무척 많이 벌겠죠.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 이관왕인데 이 그 마켓에 가면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마켓에도 가면 있는 오자로 시작되는 그 평범한 나이트 크림이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다고 하고요. 샴푸도 머리를 본인이 색깔을 자꾸 염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샴푸도 여러분들 어느 가게에 가시든지 미국에서는 그 마켓에 가면 전부 다 있는 P자로 시작되는 그런 샴푸를 쓴다고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유쾌한 그 같은 그 동계올림픽 마감하면서 한 인터뷰였습니다. 잠시 뒤에 오미크론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가 규제 풀기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인 그 내각 회의를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어쩌면 이제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군데 동부 지역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그 두 곳을 뭐 국가로 인정을 한다 이런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두 군데 합치면 인구는 한 그 150만 명 정도 되고, 언어를 러시안을 80% 이상 쓰고, 인구 비는 러시안 대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 50% 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군데가 원래 우리는 독립국가야 라고 선언을 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싸워왔는데, 이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무슨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중재를 한다고 하면서 자치를 확보를 해주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치를 확보를 해준다고 하고, 이쪽은 계속 러시아의 지원, 돈 많은 것을 받으면서 정부에 반대를 한다고 하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자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대량 학살을 계획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그런 계획 한 적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두 군데를 러시아의 두마가, 의회가, 국회가 지난번에 했었던 대로, 푸틴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었던 대로 정말 그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건 프랑스의 누군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총알 한 방도 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한 것이다. 프랑스의 그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할지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게싱 게임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푸틴도 물론 그 내부의 몇 명들과는 뭐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 제재를 받아도 뭐 경제적인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가 더 강화시킬 것이고, 우리 돈은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정말 강하게 끝까지 간다면, 저항을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한다면, 러시아도 그 내부에서 러시아 국민들도 그 이웃 나라를 이제는 그렇게 몇십 년 됐는데 독립한 지 그렇게 또 그 땅 따먹기를 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러시아 젊은 군인도 숨져야지 되고, 가족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이 전쟁을 다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푸틴의 그런 그 움직임은, 여러분들 그 뒤에는 침공하고 나면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를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가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일단 가솔린과 연료비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에 보면은 1년 전에 비해서 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뭐 가솔린 연료비 한 뭐 40% 이상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더 오른다는 겁니다.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제는 세상이, 미국이랑 중국이랑도 뭔가를 그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 잘하는 게 있고 중국이 잘하는 게 있고 하니까, 미국은 중국에서 아주 싼 제품들 들여오고, 중국은 미국에서 무슨 뭐 항공기 이런 거 사가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오일 수출을 하는데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에 많이 합니다. 미국이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 에너지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무슨 많은 오일 시출을 하고 하지만 다 서로 이제 수출하기로 약속된 것도 있고, 뭐 비축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가솔린과 에너지 값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뮌헨에서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하기 전이라도 안 팔 수도 있어요. 너희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 딱 그 수도꼭지 잠그고 물 안 팔듯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지금 그런 부분이 돼서, 그래서 행정부는 사실은 벌써 한 달도 더 전부터 뭐 다른 뭐 중동 지역에 아니면 뭐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계속 그 고려를 했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연방 가솔린 세금을 올해만이라도 안 내게 하면 어떤가, 민주당에서는 원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 정확한 답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득 보는 것은 가솔린 파는 사람,
에너지 회사고 소비자들은 큰 이득은 못 본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갤런당 그러니까 1달러 살 때 연방 세금이 18센트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큰 돈일 수 있지만 그 소비자가 받는 혜택보다는 에너지 회사가 받는 혜택이 훨씬 많고, 그리고 항상 뭘 줬다가 뺐을 때는 힘들잖아요. 오바마 케어 주고 나니까 뺏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공화당이 뭐 10년 넘게 저렇게 뺏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솔린 세금을 안 내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내게 할 때 그때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푸틴이 아무튼 어쩐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다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뭐 이번 주 안에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율 이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무슨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호주도 2년 만에 지금 여행객 받고, 뉴질랜드도 규제를 풀 것 같고, 영국은 주말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염이 돼서 아들에게 감염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뭐 가벼운 임무, 뭐 의전 같은 것이겠죠. 이거 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영국은 지금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원래 유럽에서 처음으로 뭐 진단을 받아도 코비드 19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아도 이 대중교통수단도 탈 수 있고 또 일도 하고 가게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멈춤으로 한답니다. 개인의 책임에 다 맡기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질병통제국이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입원율도 약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이 오미크론 그 BA.1이잖아요. 오미크론 BA.2, 오미크론 BA.1보다도 훨씬 그 확산율이 높다고 하는 이 BA2가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답니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또 유럽에서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서 미국에서도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크게 확산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여전히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 그 BA2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비드 감염됐다 하면 오미크론이니까요. 그것의 3.9%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3.9%가 배가 되는 8%가 되면 그때부터는 확 그 또 다른 웨이브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빗장을 빨리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날마다 그 미국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그래서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맞이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가요? 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안 했던 것 같아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제 모든 코비드 19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하니까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냥 중국에 가려고, 중국에 가서 팔려고, 원래 이게 90년대부터 들어갔지만 2012년도였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그 시절에 중국과 1년에 뭐 한 30몇 편은 들어가자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뒤로 중국은 계속 이것 빼라 저것 빼라, 뭐 홍콩에서의 시위 빼고 신장 빼고 위구르족 빼고 못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헐리우드이 그걸 다 받아들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중국 정부가 헐리우드 미국 영화를 쭉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면 문화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